여기 파리 올림픽 기간에 절대 파리에 오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파리 올림픽 기간에 피신해서 한국을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여성은 무슨 일 때문에 피신까지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대학생 소피입니다. 우리 프랑스는 1900년과 19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올림픽을 주최하게 되었어요. 프랑스 정부에서는 파리 올림픽에 대한 장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총 32개의 공식 종목으로 진행되고 새롭게 추가된 종목으로 브레이크 댄싱이 있는데 이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포함된 종목이라고 해요. 대회는 파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개최되며 센강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많은 경기가 열리게 돼요. 예를 들어 비치 발리볼은 에펠탑 근처에서, 트라이애슬론과 개방 수영은 센강에서 진행되죠. 또한 샤르트르 대성당 근처에서 사이클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 이는 올림픽의 역사성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장면을 연출할 것이라고 발표까지 했을 정도예요. 파리 올림픽은 임시 경기장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 하고 있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올림픽이 개최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호텔, 식당, 상점 등 관련 산업에서 큰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프랑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면 올림픽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달라요.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 수십억 유로를 투입하고 있어요. 이런 대규모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건설 및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중요한 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만큼 파리가 변화해야 하는데 파리는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도시의 인기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관광객들이 파리에 몰릴 때는 얼마나 많은 도난을 당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게다가 파리는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아도 교통 문제가 심각해요. 지하철이나 버스는 평소에도 굉장히 혼잡한데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경우 상상만 해도 아찔할 것 같아요. 올림픽 기간 동안 대중교통 비용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대중교통 비용을 인상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나요? 비용만 오르고 사용은 분명히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 전 파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숙자와 길거리 상인들을 이주시키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센 강변에 책을 판매하는 전통적인 북캉리스트와 같은 상인들도 포함되어 있죠. 북캉리스트는 파리라는 도시의 문화 중 하나인데 이러한 조치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정부의 결정에 저 포함 많은 파리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게다가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예상되는 대중교통의 혼잡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정책과 기술을 도입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올림픽을 위해 파리의 주요 국제공항에서 도심까지 20분 만에 도달하는 급행열차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연기되었죠. 또한 파리 올림픽은 친환경적인 게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센강의 오염 수준은 심각해요. 아마 파리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센강은 정말 똥물이라고 할 만큼 수질이 안 좋아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강을 청소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을 진행했음에도 이런 노력이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다며 많은 파리 시민들은 비판하고 있어요. 최근 6개월 동안 센강에서 채취한 14개의 사료 중 단 하나만이 만족할 만한 수질을 보였죠. 제가 수영 선수라면 절대로 센강에서 수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파리로 유학 온 친구들 중 상당수의 친구들은 집주인으로부터 올림픽 기간 동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 이런 요청을 받아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어요.
파리 집주인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 단기 임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파리의 많은 문제는 SNS로도 심각하게 퍼져나가고 있죠. 유명한 틱토커 중 한 명은 저와 비슷하게 파리 올림픽 기간에 파리를 떠날 것이다. 여기 있고 싶지 않다. 내 친구들도 모두 떠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사실이에요. 저를 포함한 주변 친구들도 파리를 떠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올림픽 기간 동안 거리의 노숙인들을 외곽으로 내몰고 있고 학교 기숙사들마저 관광객 숙소로 제공하려고 하면서 학생들도 쫓겨날 처지에 있어요. 제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방학 기간 중에 기숙사를 비워달라는 공지가 내려왔고 이는 학생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키면서 결국 취소되었죠. 그리고 파리는 이미 물가가 비싼데 올림픽 기간에 얼마나 물가가 올라갈지 상상도 안 돼요.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파리에 오지 마세요. 정말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를 위한 파리 올림픽인지 모르겠지만 파리 시민들은 굉장히 파리 올림픽에 부정적이라 파리 올림픽을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정말 끔찍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저는 이번 올림픽 기간에 친구들과 주변 유럽 국가로 피신하려고 했다가 한국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언니가 한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국을 방문해 봤는데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제가 방문했던 서울의 대중교통은 파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었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열차와 버스는 정시성이 높았고 첨단 기술까지 도입되어서 굉장히 편리했어요. 실시간으로 버스와 지하철 도착 정보 확인이 가능했고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요금을 지불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대중교통 이용 요금도 저렴한데 환승까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그에 반해 파리의 대중교통 요금은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사실 비싼 요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파리의 대중교통은 빈번한 파업과 노선 정비로 인해 운영 중단이 자주 발생하죠.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역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악취가 나는 역도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청결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보면서 많이 놀랬어요.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한국인들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죠. 프랑스 시민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프랑스 시민들 중 파리에서 때때로 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리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이슈된 경우도 지역신문을 통해 여러 차례 볼 수 있을 정도죠. 파리가 세계적인 문화 수도로 많은 문화적인 재산을 보유하는 건 사실이지만 고가의 입장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서울에 처음 방문했을 때 서울 도시 곳곳의 문화공간을 방문했는데 서울의 문화시설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손쉽게 방문도 가능했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적어 시민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도심의 공원과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 어딜 가도 푸른 녹지 공간을 찾아볼 수 있었죠. 도심 안에서 쉽게 공원이나 산을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파리에도 일부 공원이 분포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녹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중심 지역 일부에만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정말 복잡해요. 파리 시민들이 생강에 앉아 와인과 빵을 먹는 이유는 파리의 식료품 물가가 너무 높고 파리에서 시민들이 갈 만한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한 와인과 빵을 생강에서 먹으며 식사를 대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파리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학생들은 음식을 살 돈이 없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죠. 파리의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음식은 맛있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파리 시민들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잘 먹지 않아요. 대부분 관광객들이 레스토랑을 방문하죠. 그리고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는 크림, 버터, 치즈와 같은 고지방 성분을 많이 사용해요. 이러한 요소는 맛은 뛰어나지만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죠.
프랑스에서는 식사 시간이 길고 천천히 즐기는 문화가 있어요. 이는 휴식과 사교를 중시하는 멋진 전통 중 하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때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저녁 식사의 경우 평균 2~3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많은 레스토랑에서는 저녁 타임에 테이블당 손님들을 최대 2타임까지 받는 게 한계이죠. 저는 잘 몰랐는데 외국에서 온 친구들은 프랑스 레스토랑의 서비스가 느리고 웨이터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음식은 재료의 맛의 균형이 잘 조화된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음식들마다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많은 야채들이 포함되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한국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 속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한국의 음식은 신기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매운맛, 단맛, 신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을 아우르는 폭넓은 맛의 스펙트럼을 제공해요. 김치, 불고기, 비비밥 등의 다양한 요리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런 맛의 다양성은 외국인으로서 굉장히 새로운 문화 체험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음식점에는 프랑스랑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고 푸짐한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모든 가격대에서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기 때문에 문화적인 체험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죠. 한국의 많은 것들이 외국인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예전에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고 싫다는 감정을 느끼기보다 그냥 무관심했죠. 한국이란 나라는 프랑스에서 굉장히 먼 나라이고 제가 살면서 한국을 가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프랑스에서 점점 유명해지고 있다고 해도 모든 프랑스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제게는 7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똑똑하고 누가 봐도 미인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제가 동생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 국제 미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도 많이 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그런 언니가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의 교환 프로그램을 다녀오더니 갑자기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제게 한국의 장점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한참을 고민하던 언니는 결국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니가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말에 울며불며 반대를 했지만 언니는 제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에서 꼭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결국 떠났어요. 그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고 정말 사랑했던 언니가 한국으로 떠나서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어린 마음에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고 한국이란 나라를 원망하게 되었어요. 언니가 여러 번 한국의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저는 언니의 말을 믿고 싶지도 않았고 한국이란 나라는 꼭 후진국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언니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도 외면하려고 노력했고 언니에게 연락이 와도 저를 버리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언니마저도 미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언니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프랑스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그리고 언니와 함께 주변 국가들 여행을 여러 번 했는데 항상 프랑스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파리의 물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 집은 다른 친구들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파리의 비싼 물가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용돈을 받았어서 제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언니가 빨리 프랑스로 돌아오길 바라는 생각에 한국의 단점만 찾아봤을 정도였죠. 한국의 단점만 계속 찾다 보니
더욱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대학을 입학했는데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언니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좌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싫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저는 결국 언니가 앞으로도 한국에서 산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인정하게 되었죠. 언니가 파리로 형부를 데려와서 인사시켜 주었는데, 처음 형부를 만났을 때 형부의 단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언니가 왜 형부에게 푹 빠졌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형부는 깔끔하고 세련돼 보였고 언니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자상했죠. 그리고 부모님과 저도 계속해서 챙겨주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형부는 다정했어요. 가장 놀랬던 건 형부가 언니보다 어려 보였는데 6살이나 많았고 한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언니와 형부는 서로에게 완벽하게 푹 빠진 모습이었고 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도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하게 되었어요. 언니와 형부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는 프랑스에서, 결혼식은 한국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형부의 부모님을 뵈었는데 두 분 다 자상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부모님은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가 많이 달라서 상견례 전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형부의 부모님을 뵙고는 정말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언니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결혼식은 6개월 정도 후 하기로 결정되었어요. 몇 달 후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는 제가 한국을 오해하는 게 조금 마음이 안 좋았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서 결혼식 전에 제게 한국을 먼저 구경시켜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반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바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사실 상견례 이후에 한국의 장점을 찾아봤는데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보다는 못한 나라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언니가 왜 한국에 반했는지 알 수 있었죠. 언니가 살고 있는 서울은 매우 역동적인 도시였고 다양한 문화적 행사와 축제가 가득했어요. 각종 전시회와 공연도 풍부해서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제게는 정말 매력적이었죠. 서울이란 도시는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중심지였어요. 최첨단 기술이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었죠. 공공 와이파이는 도시 전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스마트 도시 기술이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에 통합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 지하철의 깨끗함보다 감동했던 건 정시성이었어요. 자주 겪는 파리의 대중교통 파업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서울은 글로벌 미식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가득했죠. 프랑스 요리도 많은 곳에서 먹을 수 있어서 프랑스 음식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정말 좋았어요. 게다가 서울은 정말 안전한 도시였어요. 범죄율도 낮고 소매치기는 찾아볼 수도 없었죠. 저는 개인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의 안전함이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 달간 시간을 보내고 프랑스로 돌아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많은 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죠. 바보같이 파리에 왔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서 파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그냥 놓은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소매치기가 그 모습을 포착했고 순식간에 휴대폰을 도난당하고 말았죠. 사실 도난당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는 것도 주머니와 가방에서 휴대폰을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한국의 안전함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리에서는 화장실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한국을 다녀와 보니
한국의 화장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여러 곳에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어딜 가나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음식점이나 카페뿐 아니라 지하철역에서도 쉽게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었고, 공원이나 한강에서도 쉽게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공중화장실은 무료였는데도 매우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파리에서는 무료뿐 아니라 유료 공중화장실도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카페에서 먹고 싶지도 않는 음료를 마셔야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한강은 파리의 센강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서울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공원과 레크레이션 공간이 강 안에 조성되어 있었죠. 한강은 여러 수상 스포츠, 자전거, 산책, 피크닉 등 다양한 야외 활동하기가 좋았고 강변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죠. 또한 특별한 행사와 문화축제의 장소로도 자주 사용되어 도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경험해보니 언니가 왜 한국을 그토록 사랑하는지 이해가 되었고 프랑스에서도 한국의 많은 장점들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살기로 한 언니가 현명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한국에 반해버려서 나중에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핑계로 한국을 여행 가게 되었는데 한국을 간다고 생각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리고 지금 파리는 파리 올림픽 기간에 지하철 요금과 관광비를 2배로 올린다고 하고 단기 숙박비도 엄청나게 비용이 올라갔어요. 한국 분들 중 파리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파리 올림픽 기간을 피해서 여행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소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한국을 방문하신다니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